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강산에 있는 정양사에 약사전을 지었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나이 어린 소년이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지었다는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 전설을 시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낸 딸의 혼수비용 이야기, 10년 공부를 채 마치지 못했던 어느 지관이 정해준 맷자리 이야기 등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어린 목수. 금강산 정양사에 약사전을 지을 때 이야기랍니다. 정양사에는 욕심이 많은 늙은 중이 있었는데 늘 마을의 농민들을 괴롭혔지요. 부처님께 공양미를 바치라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 가는가 하면 바쁜 농민들에게 일을 부려먹기 일쑤였답니다. 그렇다고 중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무슨 핑계로든지 관가로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히기 십상이었지요. 중은 관가의 나쁜 관리들에게 돈을 주며 미리 손을 써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늙은 중은 마을로 내려와 농민들을 불러 모았지요. 내일부터 약사전을 짓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불사에 참여하시오. 아니, 스님, 지금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인데 왜 하필 이때 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가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사 지으며 입에 불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논밭을 눈앞에서 그냥 묵힐 수야 없지요. 중은 농민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윽박질렀어요. 웬 말이 이렇게 많소? 신령한 부처님을 위한 불전을 짓는데 감히 누가 거역하는 거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절로 나오시오. 만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단단히 각오하시오. 늙은 중은 농부들을 위협하고는 절로 돌아갔어요. 농부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늙은 중은 절 마당을 서성이며 농부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에야 웬 나이 어린 소년 한 명이 기웃거리며 들어왔어요. 스님, 여기가 정양사 맞습니까? 그런데 얘야, 너는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소년은 웃으며 허리에 두른 목수 행장을 들어보였어요. 예, 저는 보시다시피 목수입니다. 마을 어른들 말씀에 이곳 정양사에 약사전을 짓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늙은 중은 소년을 쭉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하였어요. 얘야, 마을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어린 네가 왔느냐? 지금이 한창 농사 준비를 해야 할 때인지라 제가 마을 어른들을 대신해서 약사전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중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예끼 이 녀석, 이 일이 아이들 소꿉 장난인 줄 아느냐? 솜씨는 없지만 일을 맡겨만 주신다면 힘껏 해보겠습니다. 소년은 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차게 말했답니다. 한동안 소년과 중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지요. 그러던 늙은 중은 갑자기 엉큼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소원이 그토록 간절하니 그럼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약사전을 제대로 짓지 못할 때엔 부처님을 속인 죄로 너희 마을 땅을 몽땅 부처님께 바쳐야 하느니라.
그래도 할 터이냐? 늙은 중은 속으로 농부들의 기름진 땅을 늘 탐내고 있던 때에 마침 좋은 트집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였지요. 그럼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소녀는 선선히 대답하고는 슬슬 정량사 여기저기를 구경하였어요. 저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오죽급했으면 어린 것을 보냈을꼬. 정량사 중들은 소년을 보고 한두 마디씩 하였답니다. 늙은 중은 다음 날부터 소년이 어떻게 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소년은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갔다가는 밤이 다 되어서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그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자 늙은 중은 하도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소년을 불렀어요. 아니, 약사전을 짓는다던 녀석이 지을 생각은 않고 왜 그리 밖으로 다니기만 하느냐? 스님, 이 절 주변의 경치가 참 좋던데 오늘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소년의 엉뚱한 대답에 중은 버럭 화를 내며 나무랐지요. 이 녀석이 웬 허튼 수작이야? 빨리 약사전이나 치워놓거라. 에잉, 고얀 놈 같으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소년은 밖으로 다니기만 하였답니다. 이건 분명히 큰 스님이 꼬마에게 속은 거야. 아니지, 철없는 소년에게 약사전을 지으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걸 허락한 큰 스님이 잘못한 것이지. 아무튼 큰 스님은 약사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부들의 땅을 빼앗고 말걸. 두고 보라니까. 소년의 행동에 대해 중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았어요. 이제 중들의 관심거리는 아침마다 소년이 무얼 하나 살피는 일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소년이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마당에서 일만 하였어요. 늘 앞에 쌓여져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토막내어 잘랐지요. 며칠간 나무를 토막내더니 이번에는 잘라놓은 나무 토막을 세어보기 시작하였어요. 나무 토막을 다 만들었으면 냉큼 약사전을 지어야지 왜 쓸데없이 개수만 세는 것이냐. 소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무 토막을 세고 있자 이를 본 늙은 중이 비웃듯이 말하였어요. 큰 스님, 훌륭한 약사전을 짓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몇 번이고 나무 토막을 세워보더니 중에게 말하였어요. 이 녀석이 장깨를 다 쓰는구나. 짓지 못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는 말이지. 늙은 중은 콧방귀를 끼며 목에 힘을 주었답니다. 그게 아닙니다, 스님. 약사전을 짓는 성스러운 일에 도적의 손길이 미쳐 있으니 어찌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도적의 손길이라니. 제가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늙은 중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젊은 중 하나가 나섰어요. 사실 나무 토막 하나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도 많길래 목침감으로 쓰려고 방에다 슬쩍 감추었는데 다시 가져오지요. 젊은 중이 얼굴이 벌개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이젠 필요 없습니다. 그 나무 토막엔 이미 잡스러운 기운이 묻어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토막 없이도 약사전을 지을 수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늙은 중은 소년이 그냥 대강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진 것을 금세 알아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소년은 쌓아놓은 나무 토막 더미로 다가갔어요.
명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뜬 소녀는 나무 토막을 하나씩 들어 올려 놓았답니다. 크고 작은 나무 토막들은 하나하나 주워 올리는 대로 제자리에 척척 들어맞았어요. 중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제대로 숨도 못 쉬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하루 동안에 약사전이 지어졌어요. 젊은 중이 가져갔던 나무 토막을 쓰지 않아도 어느 한 곳 빈틈이 없었지요. 손바닥을 툴툴 턴 소녀는 이번에는 색칠을 하였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거침없이 색칠을 끝내자 종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껏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들보도 쓰지 않은 건물 지붕에 올려진 커다란 연꽃 조각을 본 중들은 더욱 감탄을 하였답니다. 아니 얘야, 어디서 그런 신비한 재주를 배웠느냐? 뭐 신비한 재주랄 게 있나요? 여기에 와서 망군대에 올라가 사방 둘레를 보며 육각집을 생각해냈고 백운대에 올라가 긴 추녀를 생각해냈습니다. 또 중양성의 전용 노을을 보며 단청색을 골랐고 구룡폭포의 힘찬 물줄기를 보며 용기 있는 마음도 배운 것입니다. 중들은 소년이 처음 찾아왔을 때 며칠 동안 밖으로 다닌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늙은 중은 소년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얘야, 너를 어리다고 얕잡아봐서 미안하구나. 난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였는데 너는 정말이지 대단한 아이구나. 여기서 우리와 같이 지내자꾸나. 소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행장을 꾸렸답니다. 마을로 떠나는 소년의 등 뒤로 정양사의 약사전이 노을빛에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너도 옳고 또 너도 옳고. 선생님, 바람이 불어 종이가 날리니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그럼 어서 닫아야지. 다른 아이가 말하였어요. 아까는 더우니 열어놓아도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랬지. 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더우니 열어도 좋다고 하시고 또 종이가 바람에 날리니 문을 닫아도 좋다고 하십니까? 그거야 다 좋은 게 아니더냐. 네, 얘기 하나 해주지. 이야기라는 말에 서당 아이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하였어요. 황희정승을 잘 알지. 네. 대답 소리가 서당 뒷산을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은 마음이 넓을 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함께 갖추었지요. 황희정승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하인 갑순이가 엎드려 아뢰었어요. 대감님, 쇳내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황희정승은 갑순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더냐? 갑순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쇳내가 물을 기러 오는데 마당새가 한눈을 팔고 오다가 쇳내를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물동이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았으니 어서 가서 하던 일을 하거라. 그러하온데 또 무엇이냐? 마당새는 쇳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억울하옵니다. 그렇다면 마당새가 나쁘구나. 사실이옵니다. 그래,
네 말이 옳으니 어서 가거라. 황희정승 말에 갑순이는 기가 살아 물러갔지요. 이 같은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마당새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아니, 저것 봐라. 마당새도 황희정승 앞에 꿇어 엎드려 아뢰었답니다. 대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네, 사실은 소인이 한눈을 판 게 아니오라. 갑순이가 딴 생각을 하다가 일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부딪히고는 물동이를 깨고 공연히 소인의 핑계를 대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갑순이가 잘못한 것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대감님. 소인은 물벼락만 맞았습니다. 이 옷 좀 보십시오. 마당새는 황정승에게 젖은 옷을 보이며 동정을 구하였답니다. 네 말이 옳구나. 황희정승 말에 마당새는 웃음을 머금고 바깥채로 물러갔답니다.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인은 이상스레 생각하고 물었지요. 대감, 도대체 무슨 판단이 그러하옵니까? 판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오? 분명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하였을 터인데 대감께서는 너도 옳다, 또 너도 옳다고 하시니 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단 말입니까? 황희정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하하,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옳구려. 부인은 기가 막혀 아무 말 못하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황희정승은 이처럼 조그마한 일에는 서로의 잘못을 꼬집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답니다. 아버지가 보낸 딸의 혼수 비용. 옛날 옛적 한양에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어느 재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이 재상이 죽고 나자 그 집안은 더욱 가난한 지경에 빠져 딸의 혼사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재상의 친구 하나가 볼 일이 있어 어디를 다녀오다가 술이 취한 채 말 위에서 잠깐 졸고 있었는데 앞에서 한 재상이 여러 나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가와 서로 마주치게 되어 보니 친구인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비몽사몽간에 이미 죽은 친구인 것을 잊고 참으로 오랜만일세 라고 인사를 하자 죽은 재상은 몹시 취하여 혀 꼬부라진 소리로 오늘 자식들이 술을 많이 권해 이렇게 받아 마셨더니 취하는구먼. 그대가 우리 아이들 만나거든 잘 먹고 간다고 전해주게나 라고 헤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재상은 말을 멈추더니 조그마한 봉투 하나를 친구에게 건네주면서 아이들 집이 몹시 가난한 데다 딸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지 않았는가. 네, 이것을 전해주려고 하였는데 술이 워낙 취해서 그만 깜빡 잊었지 뭔가. 그러니 수고스럽지만 그대가 이것을 좀 전해주게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재상의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고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기 손에는 분명히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제사 생각을 해보니 그 친구 재상은 이미 몇 해 전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 부탁받은 봉투를 전해주려고 죽은 친구 재상집을 찾아갔더니 글쎄 그 집에서는 죽은 재상의 제사를 막 끝내고 음복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 재상이 들어가
약시약시해서 이 봉투를 받아왔다 말하니 모두 머리를 모으고 한동안 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큰 구슬 3개가 들어있었지요. 그러자 죽은 재상의 부인이 그것을 보고는 세상에, 이것은 우리 집 가부인 비녀에 꽂혀있던 구슬로 대감께서 돌아가셨을 때 뽑아 반함으로 사용했었는데 대감께서 우리의 가난한 사정을 알고 딸 혼사의 비용으로 쓰라고 보내주신 게로군요. 하며 감격해서 다시 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반함이란 사람이 죽어 염습을 할 때 입속에 구슬과 쌀을 넣는 것을 말하지요. 이때 구슬은 저승까지 갈 노자로 쓰라는 뜻이고 쌀은 먼 저승까지 가는 동안 양식으로 하라는 뜻이랍니다. 잠시 후 부인이 비녀를 가지고 오게 하여 맞추어 보니 구슬과 꼭 맞더랍니다. 완주 효자 호랑이. 옛날 전북 완주군 운장산 기슭에 효성이 지극한 김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하지만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내외와 2 남매를 데리고 단란하게 살았답니다.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유난히 고기를 좋아해서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숟갈을 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환갑이 지난 후부터 더욱 식성이 까다로워져서 항상 음식 투정을 하였답니다. 가난한 살림에 그것도 산골에서 매일 고기를 사다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답니다. 그래도 남달리 효성이 지극한 김서방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위봉사에 도사 스님이 새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는 스님에게 상의하면 좋은 방법을 알려주리라 믿고 무릎을 탁 쳤지요. 다음날 서둘러 새벽밥을 먹고 위봉사를 향해 떠나갔답니다. 수십 구비의 고갯길을 달려 절에 도착한 그는 스님을 뵙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스님은 그의 효성에 감복한 나머지 책 한 권을 주며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그는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수십 번 스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오면서 이제 늙으신 어머니에게 고기를 얼마든지 잡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과연 내가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을까?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끝까지 정성껏 주문을 외운 다음 그는 마당에 나가서 책을 처마 끝에 꽂아두고 스님이 일러준 대로 제주를 2번 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순간적으로 사나운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였지요. 호랑이로 둔갑한 그는 산으로 올라가 삼경이 지난 뒤 커다란 산돼지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마 끝에 끼워두었던 책을 꺼내어 다시 주문을 외웠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김서방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지요. 이튿날 아침 산돼지를 발견한 아내가 깜짝 놀라 그를 깨웠어요.
그녀는 산돼지가 마당에 와서 죽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모처럼 생긴 산돼지가 대견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에게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봉양해 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며칠 후 고기가 떨어지자 김서방은 다시 호랑이로 둔갑해서 짐승을 잡아와야 했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아무래도 의심을 품게 된 것은 아내였어요. 그녀는 잠을 자는 채 하고 남편의 거동을 살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가족이 잠들었는지 살피고 있다가 아내까지 잠든 줄 알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주문을 외우고 호랑이로 둔갑하더니 쏜살같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부인은 남편의 고동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지요. 내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호랑이를 남편으로 삼고 살다니? 부인은 호랑이로 변하는 남편을 보고 와들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녀는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처마 끝에 꽂아두고 간 책을 꺼내 불살라 버렸답니다. 원수 같은 이놈의 책. 집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효자 호랑이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처마 끝에 꽂아둔 책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내는 안타깝게 처마 끝을 뒤지고 있는 남편 호랑이를 보고 후회하며 손짓으로 책을 불태워 버렸다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는 호랑이는 펄펄 뛰다가 날이 밝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올라갔지요. 아내가 울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그 사연을 듣고 사흘 동안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자신의 못된 식성 때문에 외아들을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냈다며 그날부터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피 맺힌 한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봉사에 가서 아들이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오도록 불공을 들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3년을 하루같이 정성을 다해 천일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효자 호랑이는 고기가 떨어질 때쯤 되면 잊지 않고 산짐승을 잡아다 놓고 사라졌답니다. 그의 아내는 그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마을에는 큰 잔치가 생겨도 고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 호랑이가 고마워서 김서방 집 농사를 모두 지어주었지요. 그들은 이 호랑이를 효자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어느덧 천일 기도를 끝낸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와 함께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호롱불을 밝히고 위봉사의 스님이 준 두루마기를 펴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사흘 만에 호랑이가 짐승을 끌고 또 나타났답니다. 어머니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두루마기를 불사르는 순간 호랑이는 간 곳 없고 그 자리에는 김서방이 서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도 큰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했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연을 나라에서 알고 임금께서 그 내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효자인 그를 본받게 하였답니다. 쌀밥이 나오는 돌솥.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늙은 어머니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답니다.
부부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부부는 늙은 어머니에게는 꼬박꼬박 쌀밥과 고기 반찬을 해드렸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린 아들은 할머니에게로 쪼르르 달려가는 거였어요. 할머니, 나도 고기 먹고 싶어. 하면 할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혀 놓았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에 흰 쌀밥을 뜨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 손자의 입속에 넣어주는 것이었지요. 할머니, 더 주세요. 오냐 오냐, 알았다. 잘 먹고 무럭무럭 크거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보다 못한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안 되겠소. 아이를 갖다 버리는 수밖에.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없지요. 자식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니. 이튿날 아침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들은 나들이를 가는 줄 알고 마냥 신이 나 있었답니다. 아들의 그런 천진한 모습을 바라보던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어요. 내가 엄마 주려고 이 꽃 땄어. 그러니 울지 마. 하며 아들이 꽃을 부인에게 안겨주었어요. 부인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답니다. 못난 부모 만나 너한테 몹쓸 짓을 하는구나. 그때 땅을 파던 남편이 부인을 보며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얼른 이리로 와봐요. 부인은 아들을 안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이건 돌솥 아니에요? 돌솥은 맞는데 이게 왜 여기에 묻혀있지?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땅 속에서 돌솥을 꺼내었어요. 남편이 돌솥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럴 수가? 부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렸답니다. 돌솥 안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쌀밥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여보,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 것 같구려. 부부는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은 돌솥을 짊어지고 부인은 아들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이냐? 그리고 그 돌솥은 왜 짊어지고 오는 거야? 하고 할머니가 물었지요. 어머님, 이 돌솥은 다른 돌솥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니.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 후 아들이 솥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돌솥 안에 흰 쌀밥이 들어있다니. 어머니, 이건 하늘이 저희에게 내려준 선물인 듯합니다. 부인의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너희들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김이 나는 밥을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그 뒤로 이들 부부네는 예전처럼 끼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살림이 제법 넉넉해졌어. 그게 다 당신이 부지런히 일한 덕분이지요. 아니요. 그보다는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준 저 돌솥 덕분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 돌솥을 원래 있었던 곳에 묻어두는 게 어떻겠소? 남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말씀이에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언젠가는 화를 부르지요. 부부는 돌솥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파묻었어요. 그 후 사람들은 돌솥이 묻힌 산이라며 그 산을 식장산이라고 불렀답니다. 화장산에 얽힌 이야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화장산이 있답니다. 이 산이 화장산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사냥꾼 부부가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 부부는 이산저산 뛰어다니며 산짐승을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걱정스런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지요. 어쩐 일인지 요즘은 통 사냥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한번 산을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소.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 봐요. 부부는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산을 올랐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는 커다란 굴이 있었지요. 여보, 저 굴이 수상해요. 그렇군. 어서 빨리 가봅시다. 사냥꾼 부부가 그 굴 속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산짐승들이 죽어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굴 속에서 덩치 큰 곰 한 마리가 달려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냥꾼 부부가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지만 큰 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사냥꾼 부부는 곰에게 물려 죽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집 안에 있던 오누이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순이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보자. 하며 오빠는 순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누이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산을 올랐답니다. 오누이가 숨을 헐떡이며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이었지요. 오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순이가 몸을 오들오들 떨며 말하였어요. 순이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오빠가 순이의 몸을 꼭 감싸 안았지요. 그러나 오빠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던 오누이는 눈 속에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게 웬일이지요? 며칠 뒤 오누이가 죽은 곳에서 복숭아 꽃이 피어났어요. 곰에게 물려 죽은 부모님이 오누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숭아 꽃으로 피어나게 한 것이랍니다. 그 무렵 임금님이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임금님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임금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병 안에는 복숭아 꽃이 으뜸입니다. 그 꽃을 다려 드신다면 임금님의 병환은 금세 나을 것입니다. 아니, 이 겨울에 복숭아 꽃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답니다. 내 병을 고치는 데에는
복숭아 꽃이 유일하다고 하니 경들은 산이란 산은 이잡듯 뒤져 복숭아 꽃을 찾아오도록 하오. 추운 겨울에 복숭아 꽃을 찾아내라니? 신하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임금님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신하가 울산 언양 땅의 산을 오르다가 연분홍 빛깔의 꽃을 보게 되었지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 꽃은 분명 복숭아 꽃이잖아. 하고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신하는 복숭아 꽃을 따가지고 대궐로 돌아왔답니다. 임금님, 복숭아 꽃을 구해왔사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소. 짐은 그대에게 많은 상을 내리겠소. 임금님의 칭찬에 신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복숭아 꽃을 다려 마신 임금님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복숭아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그 산을 화장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맷자리. 한 젊은이가 풍수를 배우러 중국에 갔답니다. 조선에서도 배울 수 있으련만 중국에서 배우면 뭔가가 나을까 싶어 간 것이지요. 낯선 중국 땅에 들어가 물어 풍수지리 선생이 사는 집을 찾았어요. 저는 조선 사람인데 선생님께 풍수를 배우러 왔습니다. 10년 동안 썩어 지낼 수 있겠느냐? 풍수를 배우려면 한 10년을 공부해야 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풍수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배운 지 9년이 지나고 9년 반이 넘자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는 기회를 보아 선생님께 고향에 가겠다고 말하였어요. 10년을 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못 채우고 가려고 하느냐? 고향 생각도 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이 남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아라. 가고 싶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가거라. 지간이 된 젊은이는 선생님과 작별을 하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운 집을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았답니다. 그때 상주가 지게를 지고 가다가 쉬고 있었지요. 지게에 실린 짐을 보니 시신이었답니다. 저녁에 왜 시신을 지고 가시오? 그것이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어쩌녁 어머님이 돌아가셔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묻을 곳이 없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오다 보니 명당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무덤을 쓴다면 사흘 안에 장가를 가고 아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몇 자리를 쓰겠습니다. 상주는 어머니를 땅에 묻고 헤어졌어요. 그는 사흘 안에 장가를 들고 평생 먹고 입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직관의 말에 기분이 좋아 어깨춤이 절로 나왔지요.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쥐가는 농사일을 않고 빈둥빈둥 먹고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맷자리를 잡아준 상주 생각이 났지요. 그 맷자리는 혼인도 하고 평생 먹고 입을 걱정을 않는 자리인데 진짜 그런가 가보아야겠구나. 쥐가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당시 묵었던 주막에 들어가 주모에게 궁금한 것을 넌지시 물었답니다. 2년 전에 남의 집살이를 하다 어머니를 여의고
장사를 지낸 총각이 있었지요? 아, 있었지요. 어머님 맷자리를 어떤 지간이 잡아주었다고 하지요. 장가도 가고 아주 잘 살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답니다. 그래, 잘 사나요? 잘 살긴요. 제 어머니 장사를 지내고 사흘 만에 죽고 말았지요. 죽다니요? 지관은 깜짝 놀랐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염탐을 해보니 정말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풍수 지리를 본다고 자신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에요. 지가는 그 길로 다시 중국으로 갔답니다. 선생님께 따지려고 갔던 것이지요. 어찌 왔느냐? 지간이 인사를 드리자마자 선생님은 물었답니다. 지간은 처음으로 맷자리를 잡아준 이야기를 하였어요. 선생님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그러게, 내 뭐라 했느냐? 10년을 다 채우고 가야 된다고 하질 않았느냐? 네가 덜 배워서 미처 몰랐던 것이다. 네? 무덤 속을 한 발 정도 깊이 팠더라면 너의 말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여 변을 당한 것이야.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마저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지관은 못 채운 반년을 더 배우려고 하였어요. 지금은 더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쥐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는 이 일을 거울 삼아 패처를 갖고 명당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려고 제일 큰 집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자 할아버지가 나왔지요. 어쩐 일로 찾으시오? 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지가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사랑채로 안내하였지요. 자, 편히 쉬시오. 내가 집주인이라오. 할아버지는 잠자리를 손수 정리해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지가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윗목에 장지문이 있어 그 문을 열어보았어요. 장지문을 여니 조그만 방 안이 눈에 들어왔지요. 윗방 가운데에는 칠성판이 있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았어요. 18살 정도 된 시신이었답니다. 지가는 할아버지가 왜 수심에 차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관은 할아버지를 불렀지요. 영감님, 잠이 안 와 그러는데 얘기 좀 하시지요? 얘기야, 뭐 특별히 할 게 없소이다. 영감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손님은 하룻밤 묵어가면 그만인데 어찌 남의 집 사정을 알려고 그러시오. 할아버지는 자꾸 지관을 멀리하려 하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지요. 혹시 압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쥐가는 시신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달라붙었어요. 당신이 그렇다 하니 이야기하지요. 우린 팔 때까지 진사로 잘 살아왔소. 그런데 손이 없어 걱정하다가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다오. 그 아들이 금년
18살이오.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소. 하도 기가 차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윗방에 보관하고 있다오.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근심이 왜 없겠소? 그러지 마시고 몇 자리를 쓰시지요. 몇 자리라니요? 싫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와 보니 사자 생존 지지라는 몇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쓰시지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랍니다. 정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뛰는 것 같았답니다. 마을 입구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쓰면 바로 사자 생존 지지가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제 없소이다. 이 마을 땅은 거기가 제 땅이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 장사를 지내지요. 그날부터 장례 준비를 하고 바로 이튿날 장사를 지냈답니다. 지관은 그 집에서 며칠을 묵다가 길을 떠나 산수를 살피러 돌아다녔지요. 한편 아들의 무덤은 마을 사거리인데다가 할아버지가 아주 잘 가꾸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을 하려고 그 무덤을 지나치게 되었답니다. 그때 사또의 딸이 오줌을 누고 싶다고 하였지요. 사또가 행렬을 멈추게 하였답니다. 사또의 딸은 무덤 뒤에 가서 볼일을 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무덤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장독칼을 찬 동자가 나와 딸을 부둥켜 안았답니다. 사또의 딸은 얼떨결에 안기며 동자의 장독칼을 빼앗았어요. 사또의 딸을 부둥켜 안았던 동자는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 말한단 말이겠어요. 아버지를 따라 부임지에 온 딸은 걱정 속에서 나날을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나자 딸의 몸이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의심이 난 사또 부인은 딸을 불렀답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배가 불러오느냐? 어머니, 다른 일은 없습니다.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왜 배가 부르냔 말이다. 어머니, 사실은 아버님께서 이곳에 처음 오실 때 제가 오줌이 마렵다고 해서 어느 무덤에 오줌을 넣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딸은 그때의 일을 자세하게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장독칼이 있느냐? 딸은 장독칼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딸은 점점 배가 불러와 할 수 없이 사또에게 말했답니다. 어허, 기이한 일이로고 무덤이 갈라지고 동자가 나왔다고. 글쎄, 그렇다네요. 장독칼을 가지고 와보거라. 장독칼은 은장도인데 예사칼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10달이 되어 사또 딸은 옥동자를 낳았답니다. 사또는 소문을 내지 않고 딸을 위해 별당을 지어 살게 했어요. 사또는 이런 영문도 모르고 그 무덤에 대해 궁금하여 고을에서 이방 노릇을 오래 한 영감을 불렀답니다. 동구박 사거리에 있는 무덤이 누구의 것인가? 사또께서 아직 모르셨습니까? 김진사의 무덤입니다. 김진사가 늙음하게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18살이 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았지요. 바로 그 아들의 무덤입니다. 진사는 살아있는가? 살아 계시지요. 그날 사또는
음식을 장만하여 진사를 초청하였어요. 고을의 원님이 부르자 진사는 행장을 차리고 관하로 나갔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리고 어여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지요. 아기를 싼 보에는 장독칼이 있었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놀란 빛을 애써 감추며 아이를 유심히 보았답니다. 저 칼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품인데 아들에게 있어야 할 칼이 아기에게 있다니. 김진사는 뭐가 뭔지 몰랐지요. 사또는 진사가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함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 아기는 김진사의 손자임에 틀림없었어요. 사또는 딸을 불렀답니다. 너의 시아버님께 인사 올리거라. 사또는 딸을 불러 김진사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답니다. 진사 어른, 손자를 안으시지요. 김진사가 어안이 벙벙해있자 사또는 그간 딸한테 일어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자 김진사도 사자 생존 지지 몇 자리에 대해 말하였어요. 김진사는 지관의 말대로 자손을 이었답니다. 김진사는 남은 여생을 잘 살았어요. 그 몇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자리밖에 없다고 한답니다. 세 아들과 아버지의 선택.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삼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관과에까지 가게 되었지요. 너희들은 형제들 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사또가 묻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차례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원래 가문을 이어가는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마지는 재물이 넉넉해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둘째에게 물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어떻게 혼인도 안 하고 제일 어린 막내 차지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불평하자 막내 아들이 조용히 부탁했어요. 사또나리, 저희 형님들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딸린 식구가 많으니 어찌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또님께서 제가 받은 재산을 알맞게 나눠주십시오. 막내 아들의 말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옳거니 하며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장남인 제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형님은 지금 가진 재물도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 가진 것 없는 제가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사또는 갑자기 나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억새풀을 엮어 풀 인형을 하나 만들어 꽁꽁 묶어 오너라. 삼형제는 사또가 느닷없이 풀인형으로 무얼 하려는지 궁금하여 눈만 끔뻑거렸어요. 사또는 풀 인형을 뜰에 갖다 놓게 하더니 삼형제에게 말했지요. 듣거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은 것은 너희 아버지의 잘못이 분명하다. 그러니 먼저 저 풀인형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뜰 안에서 실컷 끌고 다니도록 하거라.
첫째 아들은 주저없이 일어나더니 씩씩대며 풀로 만든 아버지 인형을 마구 끌고 다녔어요. 에이! 둘째 아들은 아예 그것을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지요. 이윽고 막내 아들 차례가 되자 막내 아들은 머리 숙여 울면서 말했어요. 사또님, 비록 이것이 풀로 만든 인형이라고 하나 제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찌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무서운 목소리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꾸짖었어요. 이제 보니 너희 아버지께서 과연 옳게 판단하셨구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니 막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니라. 막내는 듣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으니 참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는 한 푼도 나눠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불효를 깨닫고 깊이 뉘우쳤답니다.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된 막내는 두 형을 아버지 모시듯 잘 받들며 행복하게 살았대요.